백미보다 현미가 몸에 좋다는 건 다 아시는 사실인데 사람들이 현미 먹는 거 특히 남자분들은 현미밥 해주면 해준 사람 누구도 모르고 이게 왜 또 이런 거 올라오냐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미가 식감이 좀 거칠고 맛이 또 이렇게 백미처럼 급작스럽게 고소한 맛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강력 추천합니다. 백미의 맛에 현미의 영양을 더한 골든밥 95%인데요. 백미는 현미보다 좀 부드러운 대신에 도전 과정에서 쌀 영양분 95%가 손실이 됩니다. 깎아놓은 게 이렇게 자세히 쌀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쌀눈하고 쌀의 겉을 둘러싸고 있는 노란색 호분층이 손실되기 때문인데요. 네. 백미 맛있지만 영양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탄수화물만 남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백미만 먹을 경우에는 아주 부드러운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니까 비만 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쌀의 섬유질이 사라지니까 변비로 고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미 같은 현미 골든밥 95%는 다이아몬드 특수 정밀 도정으로 쌀에 불필요한 왁스층은 아주 정교하게 특수 도정한 쌀입니다. 영양은 현미, 맛과 식감은 백미인 골든밥 95%가 탄생한 건데요. 이 골든밥 95%는 모두 고품질의 추청벼로 원곡을 도정한 쌀입니다. 그러니까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특히나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는 백미 같은 현미입니다. 백미가 아니고 네. 백미 같은 현미 골든밥 95%는 김용민닷컴에서 배송비 무료 압도적인 혜택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미 먹으면 배 꺼지는 것도 되게 천천히 꺼지잖아요. 그리고 네, 응가도 잘 나옵니다. 근데 남편들은 이거 갖다 주면 뭐 또 이런 거를 먹으라고 하냐고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네. 현미밥 왜요? 맛있게 하기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사실. 그리고 네. 우선 분리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맞아요. 나는 그 까끌까끌한 그 맛이 너무 좋던데. 그러면 현미 많이 드시게 바랍니다. 많이 먹어요. 근데 해주는 사실 아내분들이나 또 아내만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불리기도 오래 불려야 되고 맞아요. 끓이기도 오래 끓여야 돼서 물 사실 조절도 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그죠? 맛있게 네, 좀 그렇습니다. 챙기실 아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신민정 평론가는 밥을 꼭 드십니다. 저는 이렇게 날씬한다, 잡곡밥을 이거는. 엄청 좋아해요. 족밥이라고 앉아있어. 뭐라고요? 뭐라 나 귀가 이상해. 그 밥도 좋아합니다. 작곡밥. 조도 들어가죠, 조. 저는 조도 들어가죠. 작곡밥을 조밥도 좋아하신다. 좋아하고 속이 맞아요. 든든하시죠? 네. 잡곡밥을. 드시면 딴청 걸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밥을 드세요. 그럼요. 이렇게 밥들을 안 먹나 봤더니 뭐 네. 살찔까봐 탄수화물. 그러면서 과자 먹잖아요. 남편들이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다이어트 한다고 배고프다 초콜릿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 디저트는 꼭 먹고. 그렇죠. 네. 밥 먹고 나서. 네. 저도 다이어트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식이 없어서 참 슬프네요. 네. 오늘 게사료라도 어떻게? 이거는 한동훈 그분에게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깝네요. 잠시 후 아이언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조카 사위가 검사고 그 검사한테 바로 전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알려주는 연락처로 이분한테 팩스를 보내라라고 한 거죠. 팩스를 보내라. 이분이 누구냐면 최은순인 거예요. 최은순의 연락처 팩스 번호가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실제로 그동안은 이 관련해서 내가 최은순에게 이걸 다 전달해서 최은순과 윤석열 일가가 이걸 다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이성열 씨가 역으로 소송을 당해서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증거가 나온 거죠. 진짜로 윤석열 일가가 이걸 알 수 있게끔 전달한 정황이 지금 문자가 나온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이 윤석열 검사가 특수부 검사로 날리던 시기예요. 2010년에서 13년, 14년 초반 이때니까 우리 조카 사위가 잘 나가는 검사니까 도와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진정서를 넣고 고발을 해도 되치기만 당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계속 그렇게 했다가 그래도 바뀌는 게 없어서 이 고모부라고 하는 사람한테 항의를 했다고 해요. 왜 바뀌는 게 없냐. 그러니까 2016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넣어봐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팩스로 다시 넣고 최은순 쪽에 보낸 거죠. 근데 그때 2016년이 언제였냐? 박영수 특검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파헤쳐지고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검사가 윤석열이 그때 이거 수사하면 됐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 둘러가는 정황을 봤을 때 이성열 씨 입장에서는 국정농단이 드디어 터졌고 이 사람이 이성열 씨가 최순실 씨를 실제로 봤다고 해요. 이 회사에서 선라이즈 FNT에서.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국정농단의 얼굴이 공개돼서 이 배우가 밝혀지겠구나. 더군다나 이 조카 사위라고 하는 검사가 이
특검팀에 있으니까 이제 자기 억울함과 이게 벗겨지겠구나를 기대를 했는데 여기서 뭐가 바뀌는 거죠. 왜냐면 관련한 사람들이 구속이 돼야 되는데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그동안은 아무래도 이 제보를 하라고 했던 그 접근, 그러니까 최은순에게 제보를 해라라고 이 국정농단 사건이 파헤쳐지기 전에는 최순실이 갑으로서 최은순에게 어디까지 이성열이가 알고 있는지, 제보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정보를 캐와라. 라는 어떤 이 정보를 브로커로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했다면 2016년 이후로는 이제 이거를 수사 자료로 윤석열 쪽이 갖게 된 거예요. 최은순 씨 쪽이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딜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아, 최순실이랑? 최순실이 아무리 못해도 1년에 몇천억씩 나오던 그 기업을 가지고 딜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러면 이거 가지고 최은순이 최순실 거 받았다고 할 수 있냐라고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증거들이 없어서 그동안 열린공감TV가 아주 오래전부터 취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속 보도를 못하고 뭐 이번에 나온 책에도 실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선라이즈 FNT라는 데가 평택항에 그 자유목지구에 상당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 자체는 되게 조그맣다라는 거죠. 그 나머지 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원래는 자유무역지구는 나라에서 이 할당을 해주게 한 거기 때문에 이 할당받은 땅은 재임대를 할 수가 없는데 여기를 자동차 수출입 회사에 임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 수출입 회사가 주차장으로 수출할 차들, 수입할 차들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어디냐? 도이치모터스라는 거죠. 오, 뭐야, 또. 이게 언제쯤이냐면 2016년도쯤부터 그러니까 최은순 쪽으로 이 뭔가 이 주도권이 넘어간 이후로부터 도이치모터스가 선라이즈 FNT에 할당받은 땅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2017년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 이성열 씨는 이걸 검찰과 경찰에 계속 제보를 했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을 다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비자금에 대해서 수사가 안 특검이 환수한 금액이 없어요. 환수한 금액이 환수한 금액이 없어요.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수사팀장 쪽으로 넘어간 게 최은순 씨를 통해서 넘어갔을 정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뭐 비자금 환수가 없는 거죠, 전혀. 박영수 특검에서. 그래서 이제 2017년에는 그러면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하고 어디로 넘기냐? 관세청으로 이걸 넘겨요. 관세청에다가 관세청 전현직 간부들, 직원들이 세운 회사로 해먹어가지고 그거를 수사를 검찰에서 해달라고 자료를 다 넘겼는데 고양이한테 검찰에서- 생선을 다시 주는 그렇죠. 거네요? 검찰에서 관세청으로 이걸 넘긴 거예요. 대단하네. 당시 관세청장이 누구냐? 관세청장은 39년 만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 관세청장에 맞아요. 임명됩니다. 기억나요. 아이고 김용문 패밀리가 됐구나.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관세청장. 저 네. 기사는 난 네. 기억나요. 그런데 이게 또 이분이 퇴임 후에 변호사로 일해요. 변호사로 일하는데 윤석열 검사를 상대로 했던 사건의 피고인의 변호를 맡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건이 어떤 거였냐면 옛날에 서울시장 정명훈 그 마에스트로라고 네. 하는 그 와이프가 갑질하고 비리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요 사건이 이제 윤석열 검사가 요 사건을 맡게 됐는데 요 변호를 누가 했냐면 2017년 관세청장이었던 이 김용문 씨가 이 변호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도 어물쩡하고 끝나요. 이게 아니 뭐야? 그 피고인 변호사면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네. 그 피고인 변호사면은 그러면 검찰하고 대립 관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얼마 전에 그 최은순 씨가 이제 무죄가 나온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재판이 이제 요양병원 부정수급 그러니까 건인데 사무장병원 아, 최은순, 네. 근데 그 판사가 윤석열하고 이름도 비슷한 윤강렬. 네. 강렬? 이름이 윤강렬이야. 뭐 친인척 관계인지 윤강렬? 모르겠는데 아닌 네. 것 같고 네. 사법연수원 동기인데다가 네. 변호사도 아마 거의 패밀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기수인데다가 네. 아마 같이 근무한 이력도 있나 그럴걸요? 자, 변호사가 그래요. 검사는 어떠냐? 검사는 윤석열의 수하라고 봐야 되겠지? 그렇죠. 예, 옛날이긴 하지만 지금도 아주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그러니까 지난번 재판을 보면은 대개는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하고 검사와 이렇게 피고 사이에 막 이렇게 좀 분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그 재판은 셋 다 한 패밀리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피고인의 이익대로 판결이 나죠. 그러니까 검사는 적당히 기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무죄가 나오게끔 그렇죠. 기소하고 판사는 또 그렇게 되길 변호사랑 바라고. 말을 맞출 수 있죠. 거기. 예전에 그래서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어. 외워도. 법조 3륜. 네. 륜은 경륜할 때 륜인데 네. 바퀴륜. 네. 사륜 구동할 때 륜. 륜. 불륜할 때 륜은 무슨 륜입니까? 그거는 윤리 윤리할 때 윤자죠. 율이라서. 윤리, 윤자? 예, 그 사람 인자변이 그거는 네. 그 차. 예. 아마
됐어 넘어가요. 말해도 난 그래요. 모르니까. 아, 그래. 하여튼 법조 3륜. 바퀴 3개가 네. 이제 같이 돌아가는 건데 뭡니까 하나는? 하나는 판사, 판사, 하나는 검사, 하나는 변호사. 변호사. 그러게. 그 셋이 다 아삼육이야. 아삼육이야.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검사가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은근슬쩍 이 변호사 써. 그리고 변호사 쓰면은 네. 또 판사가 아이고 우리 패밀리들이네 하면서 무죄를 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받쳐주고 했던 게 바로 법조 3륜인데 네. 아마 그 피의자를 그렇게 관세청장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했다면은 아마 또 그런 법조 3륜의 원리가 작동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건, 국정농단 사건이거든요.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을 관세청으로 넘겼다는 것도 의아하고 그 관세청장이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것도 39년 만에 된 변호사인데 이분이 퇴임 후에 윤석열 검사가 맡았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조치가 없이 사건이 끝났다고 한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뭐 커넥션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거죠. 그 재판까지도 안 가고 그냥 변호인을 맡으면서 피의자의 변호인을 맡으면서 검사 쪽에서 아이고 우리 패밀리가 저기 변호사였네 그럼 네. 봐줘야지 뭐 이랬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건만 가지고 또 막 너희들끼리 짬짬이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최순실이 꽂았다고 하는 그 관세청장. 네, 그 양반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최순실과 관련된 내용이 다 적발이 됐어요. 녹취록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특혜를 준 사실 뭐 그래서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당시 이 관세청장 이 사람 아래 일반 직원들 계좌에서 막 70억 몇십억씩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수백억대 미심쩍은 현금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관세청장과 이 직원들은 다 제대로 퇴직해서 퇴직금 다 받고 지금 관련한 기관들에서 지금 다 뭐 잘 일하고 일하고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그리고 수사팀장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의 일가인 최은순이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고 윤석열에게 주기로 해서 이 정보를 제보자가 최은순에게 다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다 알고 있었다면 첫 번째로 환수가 되거나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처벌됐어야 되는데 환수도 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고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수사가 들어가고 끝날 즈음부터 이 비자금 조성, 그러니까 뭔가 대선을 목적으로 한 비자금 조성 회사였을 것이다, 저수지였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이 회사에 도이치모터스가 이 회사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 과연 우연일까? 그러니까 열린공감TV에서는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동안 원래는 정보를 최은순 쪽에 받아서 최순실에게 줄 때까지만 해도 국정농단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까지만 해도 뭔가 최순실이 갑이고 최은순이 을인 관계에서 국정농단 수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정보들을 최은순과 윤석열 일가가 갖고 있기 시작하면서 과불관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네가 해먹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이거 나한테 넘겨라라는 식으로 뭔가 딜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지 적당히 않고서는 주고. 요 시기에 도이치모터스의 어떤 차량들이 이 선라이즈 FNT에 주차돼서 재임대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거래가 있을 수가 없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 이게 지금 2016년 그리고 그 관세청장의 변호사로 나와서 일했던 이 시기가 2017년까지예요. 그러면은 결국 2010년 이명박 정부 중간 이후부터 만들어져서 형성되었던 뭔가 최순실과 이 박근혜의 어떤 대선 비리, 뭐 비자금의 어떤 이 회사가 최은순과도 관련이 있었고 그게 박근혜 정권을 거쳐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서도 이 커넥션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 이게 참 보면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은 자기는 항상 정의롭고 공정하고 그러니까. 진리의 편에 섰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놓고는 문재인 정부에 뭔가 적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네. 정작 자신과 자신 일가의 적폐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댔어요. 근데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컬한 게요. 그냥 우리 엄마들한테는 12만 원짜리 소고기를 법카로 사 먹었대. 이거 진짜 세금으로 이런 것들은 말이 툭툭 나오기 편한데 방금 말씀해주신 그 어려운 제가 관계도와 얘기했잖아요. 지금 마음을 다 잡고 들었어야 된다. 1,400, 그러니까 수천억을 해먹은 게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정말 심플하게 설명이 힘드니까 결국 언론이나 이런 데도 노출이 안 되고 저도 들어도 누구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고 아니 그럼 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지. 최순실의 일타강사. 비리가 있었는데 네. 양심적인 어떤 분이 이걸 바로잡으려고 이제 그거를 제보했는데 그게 최은순, 윤석열 검사 그 가족이야. 그래서 그게 이 첩으로 그대로 넘어간 넘어가서 거야.
그렇게 해서 먹은 거야. 제보- 어마어마한 사업이. 제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보자는 계속 이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말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이 제보자는 당시 엄청나게 사업 규모가 큰 부자였던 것 같은데 네. 동생과 자기 아버지가 이 밀수했다라고 역으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이럴 그러니까 것 아래에 같아. 있는 직원들이 매수를 당해서 이게 바로 최은순 수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한마디로 뭔가 세상에. 엮어버리는구나. 자기의 어떤 비밀, 누명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추고 싶은 비밀, 그 뭐 나의 비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봐봐요. 뭐 무슨 사건 터지면 최은순하고 동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그냥 그야말로 칼침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2010년부터 계속해서 관련 기관에 진정을 넣고 검찰, 경찰, 관세청 할 수 있는 모든 걸 넣었는데 역으로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매수를 당해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동생과 자기가 이 창고에 있는 물건을 반출했다라고 역으로 뒤집어 써서 징역을 살고 동생만 30건 이상의 소송을 당하고 있다고 하고 진짜요? 가족들이 다 구속되고 본인은 두세 번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지금 이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빠진 사실이 있는데 박영수 특검에서 최순실이 해외로 빼돌린 수조 원의 비자금을 추적하겠다라고 하면서 추적팀을 구성을 했었어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동훈 검사거든요. 근데 단 한 푼도 이 팀의 추적팀에서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환수한 게 금액이 없이 특검이 끝났어요. 그러면 아까 오윤혜 씨 지적도 전 일부분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최은순 씨한테 그 팩스가 보내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언론에 쓰기가 곤란한 게 뭐냐면 윤석열 검사한테 그게 넘어갔다는 증거를 못 잡으면 이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아무리 100% 내 마음에 확증이 와도 그 서류 한 장 그렇다면 이제 수사해야 될 건 선라이즈는 누구 거고 비자금이 다 어디로 갔는지를 찾으면 추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추적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의지가 전혀 없는데. 왜냐면 이 추적할 정도의 의지가? 자료, 제보자가 넘긴 자료만 가지고도 특검팀은 수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관세청에서, 수사를 해야죠. 당시 해야 관세청에서 이렇게 관세청 직원들이 개인 계좌로 몇십억씩 들어와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수사를 안 했다?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죠. 왜 계좌 추적이 안 됐는지, 비자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이런 식으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자기 맘대로 퇴직해서 퇴직금 다 받아먹고 잘 먹고 잘 사는지, 이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당시 진짜 검사들에게. 최순실이랑 너무 결이 비슷한 게 자기네들 거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불리한 사람들을 아주 그냥 무고한 사람들을 죽사발을 만들어가지고 살 수 없게 만드네요. 이건 진짜 뭐 그 조국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제보자도 온 가족과 자신의 인생이 지금 나락으로 갔는데 이런 무고함은 누가 벗겨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와. 한 고리가 부족해서 사실은 또 이게 언론에서 파헤치잖아요. 그러면 또 최순실 옛날 얘기만 사실은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최은순이 그렇게 했다더라. 뭐 얘기가 나오고 이게 최은순이 그 사회에서 브로커 정보를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 부터 그쵸. 시작해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검사가 특검팀에서 뭔가 딜을 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되진 않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죠. 관세청장 얘기 이렇게 그렇죠. 최순실이 관계로 싫은 사람 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의 또 맥락을 알지 않는 이상은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왜 이게 지금 최순실에서 최은순으로 이 비자금이 넘어갈 수도 있는 이 루트 자체가 정말 상당히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안 되고 이게 결정적인 고리가 하나가 있으면 엄청난 사건인 건데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퍼즐이 정확하게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기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계속 사실은. 물어야 돼요 우리가 선라이즈 누구 네. 거고 이렇게- 비자금 다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제보자처럼 정말 정의를 갖고 이렇게 끊임없이 증거를 모으고 제보했던 이런 정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완전 인생이 망가진다면 누가 나서서 제보하고 누가 나서서 파헤치려고 하겠습니까? 다 눈 가리고 그냥 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아웅아웅 하면서 사는 거지. 공익제보 하는 게 사실 이런 사람들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나라에서. 아, 근데 참 어떻게 이런 가족이 있는 인간을 검찰총장으로 세웠나. 다시 한번 참 놀라게 됩니다. 놀라게 돼요. 예. 가장 할 말이 없는 지점이 그거죠. 그쵸. 문재인 네. 정권에서 세워진 사람이고 이 그러니까요. 파헤칠수록 가슴이 아파요. 그래놓고 또 한동훈에 대해서 오늘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독립운동하듯이 검사 일을 했다는 거야. 왜요? 본인에게는 독립운동, 자기한테는 그렇게 했나 아니 봐요. 한동훈 충신으로. 검사가 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을 했대요? 그만큼 열심히 정의롭게 했다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전 알코올성 치매를 의심하고 있는 아니 겁니다. 적당히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와야지. 아니 또 본인이 이게 서울중앙지검장 하고 검찰총장 했는데 어떻게 독립운동 뭐 이후에 뭐 한동안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있을 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야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그럴 수 있지만 한동안 한동훈 본인이 씨가- 권력의 핵심 아니었어. 한동훈 씨가 독립운동하듯이 뭐 일을 했다고 하면 네. 휴대전화 까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비밀번호 왜안 모두에게 불렀어? 칭송을 받을 수 있어요. 아직도 근데 안 왜 깠습니까? 깝니까? 아직도 안 깠습니다. 아, 안 그래요? 깠어요? 안 깠고 네. 뭐 이렇게 요즘 정치평론가가 됐어요? 누가요? 열심히 또 저기 유튜브를 본다고 하더라고. 누가? 한동훈 씨. 한동훈 씨 지금 저 어디 있냐면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있는데 뭐 유튜브 한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아닌가? 유튜브를 어떻게 해? 그 지금 저 그렇구나. 독자인데. 저는 아직 거기 근데 있는지 몰랐어요. 사법연수원 지금 그 부원장이잖아요. 부원장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뭐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모르죠, 일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안 사법고시 가봤으니까. 요즘 사법고시 안 보잖아. 네. 아 그러네요. 없어 사람이. 아, 그럼 왜 있는 거야? 부원장도 그거 없어요. 없앨 수 없어서 그냥 두는 조직에 월급도 야, 나옵니까? 월급은 나오지. 다 나오죠. 다 있어 그냥 해서 그냥 보낸 거야. 대단하네. 좀 쉬다 와라. 그러니까 이제 수사 일선 현장? 부서에는 보낼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직함 주고 거기로 보낸 모양인데 지금 때를 보고 있겠지. 윤석열 대통령 나오면 이제 그 사람이 또 이제 막 조자룡 칼춤 추듯이 막 복수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막 마구잡이 고소로 그러니까요. 자기한테 대해서 불편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고소고발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 이렇게 관세청과 검찰 그리고 비자금을 만들 수 있도록 전현직 공무원들이 네. 이렇게 해먹는 이 구조 자체가 우리 안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그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해오던 게 문재인 정권 때도 유지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러네.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항이 있을까요? 국정농단을 끝내겠다고 들어선 정부에서도 여전히 해먹는 사람이 계속 해먹고 있고 퇴직하는 사람은 명예롭게 퇴직해서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김민정 평론가 원래 핵심을 찌는 거 그렇네요. 근데 그 중심에는 보니까 검찰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검찰의 힘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막대한지 없는 제도 만들고 있는 제도 사라지게 해서 정말 돈 냄새 엄청 맡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불로소득을 누리고 공익제보자한테는 징역을 가게 만드는 이 중심에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검찰개혁 이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거 진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검찰 공화국이 되게 생겼으니 검찰 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왕국이죠. 왕국. 있는 죄도 없게 만들고 없는 죄도 만드는 네 이런 검찰이 뭐하러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이런 검찰은 불필요해요. 저는 이제 확증 편향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되게 흥미진진한 얘기예요, 사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 토론과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인 경력과 그리고 지시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사실에 너무 저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주변에 물어봤더니 유식한 말로 이 썬킴님께서 확증 편향이란 말 아십니까? 확증 편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지. 듣고 싶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근데 이게 과연 우리 앞으로 5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네. 중요한 선택인 대선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좀 무서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매주 김용민 씨와 강성범 씨와 김성애 씨와 또 누구 있습니까? 어이구. TBS와 KBS와 이렇게 막 네. 가다 보니까 이게 좀 확증 편향된 건 아닐까? 저를 또 검열해 보기도 하고 의심을 하게 되죠, 나의 네. 판단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은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 자, 미디어 정치 시대에 대중매체는 대선을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가? 자,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인 국민의 가장 큰 축제인데, 이게 정치 대리인 또는 정치 머슴을 뽑는 행사이기 때문인데, 국민의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과연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시시비기 감시하고 대중매체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대중매체가 확고한 선거 보도 철학과 방법론을 확립하거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21세기의 선거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라고 맞아요. 할 만큼 이 정보화 시대에 수많은 가짜뉴스와 수많은 정보가 쏟아내면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 과거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봐라. 이 과거의 선거에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고 나서 어떤 재앙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트럼프는 우리가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의 대선에 얽힌 비극적 현실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자, 대중매체가 20대 대선 보도에서 드러낸 아쉬운 점은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대부분
대중매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 TV나 라디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각 당의 여야의 대표라든지 아니면 그 측근들이 나와서 야당과 여당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청취자나 시청자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으로 다 열린 결말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방송이 확증 편향을 심화시킨다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생각 못해본 부분이다. 우리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이쪽 말도 맞는 거고 저쪽 말도 맞는 것처럼 맞아요. 들리지만 확증 편향이 있는 사람들은 내 편의 말이 다 맞게 들리고 다른 편의 말은 다 틀리게 들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한 잣대로 미디어의 어떤 팩트나 이런 근거로서 이 사람의 말이 맞고 이 사람의 말이 틀리다는 것을 시청자나 청취자에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거를 팩트 체크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다들 공정하고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치우치지 말고. 않는 언론이다라는 명목하에 오히려 청취자들에게 확증 편향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오늘날 보편화된 미디어 정치의 담당자인 대중매체가 선거 문화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히 정책 선거와는 거리가 먼 혼탁한 선거전이 되고 있는데 특히 검찰, 경찰 등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비판이 크다. 이럴 경우에는 탐사 보도 등을 통해 가지고 진상을 밝혀서 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뉴스로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냥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네. 정리만 해주고. 정확하게 수사가 들어가야지 되는데 예전에는 탐사보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빵 터지면 막 나라가 시끄럽고. 근데 지금 다 보면 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중매체가 선거를 유권자의 축제로 승화시키기보다는 시청률 여기에만 지금 우선시하는 자사의 이기주의에 기울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JTBC 가면토론회에 이준석 국민의힘의 대표가 가면을 쓰고 맞아요. 익명 패널로 출연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방송사나 공당 대표의 상식, 도덕성 등의 심각한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사건이지만 대부분 대중매체는 모르쇠 했고 전체 대중매체의 사명감이나 윤리의식의 부재가 아주 이건 너무 심각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한 언론인은 네. 언론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의식, 한국 언론이 깊이 새겨야 할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누가 그렇게 해봤네요. 말씀하셨어요? 지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한 외국 언론인이라고만 나왔습니다. 어느 언론 거예요? 아 이거요? 네. 제가 또 잘 뽑았나? 미디어 오늘이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구구절절 맞는 말이네요. 네, 이 여당과 야당의 각 당의 대표들이 토론을 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팩트 체크를 좀 누군가가 팩트 그냥 체크가 제대로. 사회 토론의 사회자가 몇 분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는 나도 할 수 있잖아요. 설명을. 그렇지. 근데 그 안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확한 근거를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뭐 52시간 나는 뭐 최저 노동 그거 폐지하자는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딱 뒤에 자료화면 나옵니다. 언제 발효 김용민 TV에서 자주 나오던데요. 돌려주마였나요? 뭐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했는데 또 이거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언론이 해줘야지. 열린 이제 결말로. 저는 국민의힘이 말이죠. 그 역대 이명박 그리고 홍준표, 김성태, 김무성 이런 네. 사람들이 대선 때 하는 공약은 그냥 하는 공약이다. 그걸 믿는 사람들만 바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국가 재정 상황을 안다면은 그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 나라가 망한다는 거를 국민들도 다 안다. 그래서 대선 공약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당한테 무슨 팩트 체크? 얘 걔한테 갖다 줄게. 팩트 체크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아니 국민한테 하는 약속조차도 5년에 한 번씩 하는 약속조차도 이거는 여러분 뻥인 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줄 아시죠? 이래 버리면은 도대체 그 당을 뭐하러 믿어요? 아니 팩트 체크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저쪽 당 분들의 확증 편향은 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저쪽은 뭐 무슨 그런 대국민 기만을 해도 사기를 쳐도 그냥 뭐 그냥 툭대고 그냥 찍는 거 아닙니까? 저쪽 당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언론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하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도하지 않는 권리? 보도해야 될 걸 보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팩트 체크해야 되는 거 팩트 체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 제가 오늘 다룬 사건만 하더라도 최순실과 최은순의 커넥션이 될 수 있을 기사로 될 법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 선라이즈 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선라이즈 지금 검색해 보시면은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제가 오면서 검색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 말씀하신 거를 이름 대충 듣고, 근데 이게 이제 열린공감TV에서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만 제가 읽었는데, 네.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글씨만 보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뭐 이제 고춧가루를 수입을 해봤겠습니까? 그렇죠. 뭐 수입을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민정 평론가가 설명을 하니까,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알게끔 어디 가야 되냐면 언론이 탐사 보도를 해야 돼요. 그쵸. 근데 그걸 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튜브 언론들이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유튜브도 사실은 우리 김용민 PD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지. 중도라든지 아니면은 저쪽에 계신 분들은 안 오잖아. 유튜브 알고리즘이 중도도 많이 오셔. 아, 와서 구경은 많이 해. 그 저기 중도 춘천의 중도에 사시는 분들. 아, 뭐야. 네. 이러니까 문제라는 게 지금 경각심 안 가지십니까? 앞머리 5개 오늘 뽑아갑니다. 소중한 것 같은데. 그래요. 언론 지혜형도 네. 문제고요. 네. 탐사 보도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탐사보도 지금 동의해요. 유튜브 알고리즘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나의 취향껏 추천해준다고 하는 이 알고리즘이 네. 우리를 계속 가두고 있지 않는가. 우리 시야를 좁히고. 왜냐면 어른들이 유튜브 잘 모르실 때 누가 보내서 카톡을 하나 봤는데 그 밑에 게 뭐 하나 뜨길래 하나 또 봤더니 네. 첫 번째 거 본 것도 그 말하는데 두 번째 거 한 것도 그 말하고 그래서 몇 개 더 봤더니 5개가 다 똑같은 말을 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주말에 어른들을 만나면은 유튜브 관련 영상으로 떴던 거 5개 이상 보시고서는 의심을 하지 않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알고리즘이 그 알고리즘 그래서 또 SNS도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차단하거나 뭐 패친을 끊거나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 패절을 하거나 네.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저도 지금 제 SNS 보면은 네. 그냥 거의 이재명 후보만 보여요. 이재명 후보 찍겠다는 사람만 보여요. 맞아요. 이게 저도 뭐지? 야 이게 내가 지금 못 보는 세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보고 싶은 세계만.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젊은 언론인들은 네. 우리 사회가 아주 극단적 보수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에겐 좀처럼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분들도 상당하다라는 것들을 잘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대개는 민주당에게 반대되는 성향이죠. 그렇잖아요. 생각해봅시다. IMF 이후로 네. 그 뒤로 15년 동안 민주정부가 집권을 했어요. 아, 그래요? 저쪽은 9년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IMF 이후에 성인이 되거나 이런 분들은 이 땅의 기득권 세력은 민주당이야. 제가 약간 그런. 그렇죠. 저희 또래, 그렇구나. 저희 아래 또래는 네. 국뽕이냐고 놀리더라고요. 민주당 근데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얘기도 네, 못해. 샤이 이재명이 있고 샤이 민주당이 있다고 할 정도로 저희 아래 세대들에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생각 없이 그냥 국뽕만 빠는 아이들 뭐 이렇게 서로를 비판한다고 해요. 그건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성향의 사람들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하는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자유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 하라고 그것도 하고 싶어서. 우리 하는 돈 거고. 들여가지고 우리가 방송하는데. 아, 그리고 우리는 조회수 떨어지면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데미지를 충분히 우리가 입고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회수에 목을 맬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언론은 나라에서 월급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어쨌든 전기세 수신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중립을 지킨다. 뭐 그건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뭐 이런 불가능한 탐사 일이고. 보도들은 네. 좀 해줘야 돼요. 맞아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좀 제대로 들어가지고. 아니 보세요. 지금도 지상파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SNS가 쪽편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이웃이 되고 맞아요. 또 자기가 늘 보고 있는 것들이 자기 취향에 따라 가보다 보니 한쪽 정치 성향만 보이고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대놓고 이재명 후보 부인의 그 해명과 관련해서 여러분 노래 들으시죠? 빅뱅의 거짓말 이런 식의 방송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보도해야 될 걸 미치겠다. 보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반론을 실어야죠. 아, 반론 실어줘야죠. 충분히 반론을 실어줘야죠. 충분히 듣고서 하는 기사가 요새 얼마나 있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최은순 씨와 최순실의 커넥팅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고 싶어요. 위안부 문제를 한일 문제로 접근을 하면 한국과 일본은 또 싸우네. 외국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가슴을 치는 일이지만 그런데 한 사람의 인권의 문제를 생각하면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쵸.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까 그 제보하신 그분 얘기를 듣는 너무 기가 막히는 일인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러면 언론에서
최은순 씨와 최순실의 커넥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탐사 보도할 저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밝혀진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뭐 그거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그럼요. 건 이제 수사기관이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들은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만큼 충분히. 보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현직 관세청 청장들. 직원들이 나와서 그런 기업을 세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들으면 막 분통 터지는 일인데 그런 거 사실 방송에서 보도해주면 여파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왜 방송 안 하는 겁니까? MBC, 그러니까. KBS, SBS, JTBC. ITN에서 YT. 전에 그 네. 허위 경력 관련해서 김건희 씨 얘기 슬쩍 보도했다가 대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김건희가 나와서 사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흥미나 조회수 아니면 시청률, 청취율과 상관없이 언론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에게. 맞아요.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를 못하면 아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요. 주변에서 다 얘기해요. 이번엔 뭐가 중요한 문제인데? 다 물어봐요. 그래서 정책을 설명해주고 얘기해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히려 언론에서 사람들을 수준을 좀 낮게 본다고 해야 그렇죠. 될까요? 시청자들의 관심, 뭐 정책적인 관심이나 그런 거 없을 어떤 거라고. 후보들의 능력 뭐 이런 거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프로그램도 별로 없고 맞아요. 그저 뭐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네.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만 나열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네.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혼탁하게 일부러 매체들이 만들고 있다. 국민의 수준은 그것이 아닌데 정말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숟가락 얹는 게 더 쉽거든요. 저렇게 나오는 기사들 양쪽의 얘기들만 계속 실어주면 기사 만들기 수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종편에 있을 때 지금 나온 기사를 저렇게 방송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더 맥히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방송국을 떠나서 프리로 밖에 나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우리들의 얘기를 얘기해 주기를 원해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남들처럼 뭐 가십 기사들의 양쪽이 편승해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치면 그 당시에는 시청률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영향력 있는 언론이 되는 건 포기하는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 뼈아프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요즘 좋겠어요. 그 개별 언론인들이 너무 확증 편향이 심해요. 아, 예. 그러니까 김영훈 PD 생각은 기사를 만드는 사람들 자체가 확증 편향이 심하다. 그럼요. 이미 벌써 편이 나눠져 있다. 그 사실 우리네 언론의 문제가 뭡니까? 과거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데스크가 있고 일선 기자들이 있잖아요. 네. 일선 기자들이 발제를 하면은 데스크가 보고 그걸 뭐 어디를 더 보완하라, 뭐 그건 그렇죠.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요즘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멋있는 선배로 이제 비춰지고 싶은 이런 네. 멋진 선배 컴플렉스 네. 이런 그게 것들이 뭐예요? 또 심한 동네가 한겨레나 경향 같은 진보 언론, 공영방송도 마찬가지고. 왜냐? 거기는 사장 선출을 민주적으로 하잖아요. 아, 선거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경향신문은 신문사 종사원들이 다 주주 아니에요, 주주. 그리고 또 저 한겨레도 그렇죠. 또 내부 구성원들이 신임을 해야 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밑보이기가 싫어. 그러니까 마땅히 이건 잘못됐다, 이건 옳다라고 해줘야 될 일들을 못해. 네. 특히 또 이제 그룹을 지어가지고 PC주의로 해가지고 이 선배가 우리한테 권위적으로 독재를 했다 이러면은 막 비토를 하고 막 벽보를 갖다 붙이고 이래버리면은 그게 너무 싫은 거지. 그게 두려운 거지. 그래서 밑에서 뭐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요. 이래버린다고. 그러니까 엉망인 기사, 엉뚱한 기사, 그리고 그 신문사 얼굴에 먹칠을 하는 기사들이 막 수도 없이 나오고 이 기자들끼리는 우리가 이 신문사의 패권을, 이 방송사의 패권을 쥐고 있다 해가지고 네. 그룹 지어가지고 세력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저널리즘은 산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한데요. 제 예전에 그러니까 요즘에 언론들이 맛이 갔다 이러면은 그 내부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완전히 기강도 기강을 너무 앞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그 안에 질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질서가 허물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촛불시 어떻게 들었습니까? 시작은 JTBC에서 태블릿 PC 나오면서 탐사 보도가 이루어졌잖아요. 팩트를 근거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런 사실이 있고 이런 사실이 있고 이게 모여가지고 사실 그게 없었다면은 촛불시까지 가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그 기자분들의 언론인들의 탐사 보도. 뭐 JTBC는 손석희 때문이지. 손석희라는 전설적 언론인이 그렇게 그분 왜 일본에 계십니까? 리더십을 세웠으니까 그 다 말을 들었고 또 중요한 시기에. 오너인 홍석현 씨가 그렇게 밀어주고 했으니까 그 가능했던 손석희가 거. 그렇게 갔지. 그렇죠. 지금 손석희는 밑보여가지고 일본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손석희 씨도 밑보일 때가 사장 아니었습니까? 밑보였지. 지금 사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손석희 앵커 얘기가 나와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지금도 다시 되돌리면
왜 그랬을까 하는 순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 세월호 참사 보도 때였거든요. 제가 네.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 사실은 전 방송국에서 다 보도를 했지만 실제로 그 아이템이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아이템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구조된 소식이 없었잖아요. 너무 괴롭고 보기 괴로운 보면은 소식이죠. 네. 제가 이제 하다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 울면 안 되니까 꾹 참고 보도를 하다가 유병원으로 아이템을 돌렸어요. 근데 뭐 시청률이만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좀 기이한 기행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런 보도만 하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보도는 앞에 두 꼭지 정도 그리고 뒤에는 유병원으로 이제 계속 가게 그래서 되는데. 저기 채널A에서 그거 보도했잖아요. 뭐요? 그 유대균 닭뼈. 아 닭뼈, 만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닭뼈, 만두. 그러니까 그거 도망 다녔는데 닭을 시킨 거야. 치킨을 시킨 거. 그게 뉴스로 나왔던 거지. 근데 그때는 할 말이 있었어요. 저는 할 말이 있었어요. 아이템이 그거밖에 시청률이 안 나와.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근데 그때 JTBC가 정말 뚝심 있게 세월호 참사를 계속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주 끝까지. 네. 그리고 해마다 주기가 반복될 때마다도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나와서 생각하니까 그 길을 갖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봤을 때. 내가 정말 언론인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래야 했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삶에 공감해주지 못하는 언론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시청률 때문에 진짜 잠 못 자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그렇게 하는 거가 옳지 않고,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본연의 자세에 네. 충실해야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다른 데서 읽을 수 있는 거를 언론에 기대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돌아가면서 봅니다. 그 뉴스들을. KBS 갔다, SBS 갔다, MBC 갔다가. 이거 비교하면 진짜 조금씩 결이 다르더라고요. 아, 지난주- 문장을 교차 보도하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네. 헤드라인만 비교해도 재밌어요. 재밌어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야 지금 저기 상수도에서 나오는 수도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당장 아프리카만 가더라도 맞아요. 못 먹잖아요. 상수도도 없고 네. 그냥 물이 오염되는지 오염되지 않았는지도 알 수 없는 물들을 네.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언론들이 과연 대한민국 상수도 수준의 그런 수질을 갖고 있는 언론인지 아니면 아프리카 이름도 알 수 없는 지역에 그냥 웅덩이가 고여가지고 퍼오는 물하고 같은지 네. 그건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뉴스가요. 지금 그나마 또 이 정도 뉴스가 나오는 것만 해도 기적이야. 아니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한겨레의 네. 수입의 절반 가까이가 삼성 광고였습니다. 아, 특정 기업의 광고였어요. 네. 그나마 거기가 가장 삼성을 많이 비판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공평하게보다 다 하여튼 주니까.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는 방송 신문들이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죠. 보십시오. 그냥 뭐 다 그냥 재벌 회장들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 들어가도 빨리 나오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그냥 합창을 하잖아요. 이런 언론이 정상입니까?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론 보도를 두루두루 보는 것도 중요한데 네. 색깔의 차이는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네. 네. 김영우 오히려. PD가 보기에는 뭐 오히려. 네, 색깔의 정치에 차이. 대해서는 다를 수 있지만 오히려 자본에 대해서는 친자본적인 그럼 노동자의 삶은 보도가 안 그-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참 이 대안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독자들 눈치만 보는 그런 언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모델이 유튜브입니다. 근데 유튜브가 또 또 뭐가 또 확증편. 문제냐면은 확증편향 그렇죠. 듣기 달달한 얘기들. 아 맞아요. 아, 불편한 그런 것도 얘기들도 안 하고. 그렇죠. 안 듣고. 듣기 달달한 얘기들을 또 많이 들려주기를 또 바라는 마음들. 또 그 맞아요. 마음은 또 모르는 바는 아니고. 맞아요. 또 네. 그럴 필요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100% 뭔가를 믿기보다는 네. 내가 이제 어떤 주관과 소신을 갖고 그리고 또 객관적인 태도를 갖고 이 정보 저 정보를 잘 모아다가 네. 맞아요. 취합해서 선별하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뉴스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도 필요하고요. 정말 필요하죠. 네. 너무 쉽지 않네요. 네. 근데 오늘 오인혜 씨가 한 얘기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 정치가 내 삶에 이렇게 영향을 주다니. 네, 여러분 라는 영향을 걸 처음 줍니다. 생각하셨다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앞으로 이게 싶어요. 교육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신문 기사를 의심하면서 보는 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쵸. 대학생이 돼서 논리와 비판적 사고를 배우면서 신문 헤드라인을 비교하고 신문 그렇죠. 어조를 비교하는 연습을 하면서 아 언론도
이렇게 다르게 보도할 수 있구나라는 걸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키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거를 과연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내가 정보를 취합하고 구성해서 이걸 의견을 가질 것인지를 가르치는 곳이 과연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배우지 않고 갑자기 유튜브 세대를 그럴 수는 없어요. 맞은 네. 거고 갑자기 확증 편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 교육 과정에서나 어떤 그 시스템에서라도 이 확증 편향을 가라앉히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볼 수 있는 그 안목들을 이제 키워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두 분이 좀 도와주시고요. 네.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맘스 시사 저희가 정치 얘기와 다른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진짜 멍멍판인 것 같아도 그래도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든 하려고 최선을 다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선거를 그렇게 치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맘스 시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